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사정이 안 좋기도 하고 지금 증시 사정이 안 좋잖아요. 한국 증시 사정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이야기도 하겠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저께 오징어 게임을 다 봤거든요. 오징어 게임 2를. 근데 물론 오징어 게임 1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OX 이 찬반 투표하는 거 오징어 게임 1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게 스포가 될 내용은 아니니까 얘기를 하자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랑 너무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게임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들은 O에 서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X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에 참여를 해서 상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시장이랑 똑같은 구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노동이 됐든 노동이든 뭐라 그래야지? 자본으로 하든 아니면 자본소득이든 또 뭐가 있어? 사업소득 기타 여러 소득들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잖아요. 이제 그 행위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돈통이 이렇게 딱 있어요. 물론 시즌 1을 안 보신 분한테는 스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봤으면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겠죠. 시즌 1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하는 행위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업소득이라고 보긴 그렇고 어쨌든 자본소득 뭔가 이제 자본시장의 구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OX가 나와요. OX가 나오는데 이게 뜻하는 거는 투표예요. 투표. 민주주의. 오징어 게임 1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나와요. 민주적. 우리는 이 참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민주적이다. 그러면서 투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냐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비슷하겠지.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게 지금 물론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나 어디 러시아, 북한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 이런데 독재 정치나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에서는 조금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거의 지금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는 없잖아요.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는 없고 대부분 이제 자본을 바탕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섞여 있는 사회 간접 자본주의라던가 사회 자본주의, 공산주의라고 해도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받고 이런 게 아니라 북한만 해도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이제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류 보편적인데 아주 한국적인 게임을 가지고 인류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죠. 인류애라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그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도 인류애고
뭐 자식이 가족 부모에게 가지는 마음, 뭐 뭐라 그러지 그건? 효심,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 이런 그런 가족의, 그러니까 뭐 부성애, 모성애, 효심, 뭐 가족애, 그리고 이제 또 국가 단위로 이웃과 국가 단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이 인류 보편적 공통된 그런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띠고 있고, 이제 민주주의는 좀 나뉠 수 있죠. 뭐 어디 독재국가나 공산당 이런 국가에서는 물론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제재해서 보이지 못하겠지만, 이게 상영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오징어 게임 같다가, 오징어 게임 뭐 땅 따먹기도 있었나? 없었지. 그 뭐야, 줄다리기가 한국적인 게임인가? 아니 모르겠고, 뭐 다른 나라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줄다리기, 또 뭐 있었어, 구슬치기. 이 지금 시즌 1의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있었지? 땅 따먹기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획기적이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했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구슬치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달고나 뽑기. 그래서 한때 달고나가 유행했었죠.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국의 이 보편적인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이 보편적인 걸 이용했다는 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공통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소속감이 될 수도 있고, 뭐라 그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을 집어넣었어. 한국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야. 그럼 그걸 담고 있는데, 보편적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건 당연히 한국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또 들어가. 근데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감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한국적인 것들을 세계에 알리면서도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분석을 하자면. 근데 그게 또 뭐가 있어? 명조하게 직조해낸. 이 말만 들으면 뭔지 기억하실까요? 명조하게 직조해낸이 맞나? 명징하게 직조했던 것 같아. 그래, 이건 것 같아. 명징하게 직조.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요 내용이었죠. 요 이동진 해설가가 기생충을 설명한 거. 기생충이 그랬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뭐 우리나라 영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 뭐 그 반지하 구조와 상류층 간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나라 감독이 우리나라 배우들로 찍은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편적인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고 우리나라 배경이고 뭐 그런 건데, 반지하 구조와 상류층,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생겨나는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민주주의나 이런 것부터,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얘네는 사회주의도 포함해요. 뭔 소리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근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도 포함시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너 윌팍 너 뭐 윌팍 너 이 새끼 너 뭐 빨갱이야? 공산주의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민주주의라는 건 사회주의도 포함하고 심지어 공산주의도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할 수도 있고 범죄자도 포함하고 뭐 그 밖에 정상인 자본주의 뭐가 됐든 다 포함시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 포함시키는 게 민주주의. 단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 포함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잖아요. 그 모습을 그려낸 게 이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 오징어 게임. 이게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아마 그렇게 큰 시기가 차이가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생충이 한번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터졌던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뤄내는 건 뭐냐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대부분 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대부분의 변화와 혁신, 혁명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소수의 계몽가들, 소수의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븐 잡스인지 맨날 헷갈리네. 스티븐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물론 그 애플이 뭐 스티브 잡스가 뚝딱 나와서 갑자기 외계인처럼 딱 나와서 내가 한 번에 뺨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뭐 아이팟부터 시작해서 아이팟 이전의 세대는 제가 줄곧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플이 과연 혁명인가 얘기를 하면 아이팟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게 PDA 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PDA 폰. 그게 이미 아이팟의 모든 기능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인터넷도 들어가서 접속할 수도 있었고 무슨 지금 어떤 형태냐면 PDA 폰 있나? PDA 폰을 찾아보자. PDA 폰. 요즘 AI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 다 알아서 검색해. 딱 요거야, 딱 요거.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친구가 썼던 게 요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인터넷 접속하는 인터넷도 할 수 있지, 계산기도 할 수 있지, 여기다 노래 넣으면 mp3도 되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팟 이전에 있었던 건데 사실 아이폰은 혁신이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폰은 혁신이 아니야. 그냥 잘 포장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잘 포장된 혁신이라고 잘 포장된 PDA 폰이니까 프라다 폰이라고 하자. 프라다 폰에 다르지 않다. 아이폰은 혁신이라고 잘 포장된 프라다 폰에 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애플의 대표적인 이름은 스티븐 잡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조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이 기업가들이었으니까 뭐 혁명가라고 불리는 사람,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체게바라나 뭐 또 뭐 있어, 실패한 혁명가라고 어쩌면 뭐 마오쩌둥, 중국인들이 막 공격하려나, 뭐 하여간 볼 사람도 없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이 소수의 혁명가들에 의해서 계몽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뭐 잘 이야기를 나오다가 왜 여기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단면. 이 단면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이거를 항상 되짚고 뭔가 조금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한 거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데를 순응하지 않고 과연 이게 맞아? 삐딱하게 가는 거죠. 애플이 그냥 기존의 PDA로 살고 뭐 발전을 한다고 해도 PDA로 살고 그냥 피처폰 살고 그냥 뭐 MP3 따로 듣고 인터넷 따로 하고 뭐 그랬으면 되는데 이게 맞아?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다르게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만들어졌고 혁신이라고 잘 포장된 PDA폰인데 혁신이라고 잘 포장된 프라다폰, 명품이라는 거죠. 혁신이라고 포장된 명품에 불과하지 않은 아이폰이 만들어졌고 뭐 달나라 갈 거니까 막 외치고 뭐 자율주행 막 테슬라 하다가 이 테슬라라는 이건 너무 가는 것 같다. 어쨌든 테슬라라는 과학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 갈 거니까 하고 뉴럴링크 하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하고 뭐 로봇 하고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딱 지금 현실에 수긍 안 하고 삐딱하게 이렇게 더 하자 변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삶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나왔고 그리고 체게바라라는 혁명가도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삶에 만족하지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상류층 중상층 이상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혁명가 쿠바의 혁명적 상징적 인물입니다. 태어나 의학을 전공하고 그래 부모가 이제 그거란 말이야. 의사 출신의 이런 뭔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혁명은 이제 조금 사회 문화나 이런 삶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트는 사람들에서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우리 민주주의 보편적인 이거가 지금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맞나?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심해지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나? 근데 이걸 또 부정하기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대놓고 부정하기에는 꼭 빨갱이가 되는 것 같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 같고 사회주의가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질 않는데 우리 삶에 지금 이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급사회는 아닌데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돈으로 지금 계급이 나뉘어지고 있구나.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아직 없어졌는지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나? 뭐 어쨌든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대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신분제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그러면 없어졌다는 얘기네. 없어졌는데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그 얘기 아니야? 법적으로는 금지됐대. 그래 맞지. 법적으로는 금지됐는데 여전히 이슈가 남아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제 명확히 구분짓는 신분제는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왕과 신하의 나라가 아니야. 좀비가 아니라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백성도 없고 노비도 없고 양반도 없고 없어요. 우리나라는 평등한 국가야. 근데 나눠지는 건 자본에 의해서 신분이 나뉜다. 그게 이제 반지하 구조와 상류층 그런 느낌이죠. 이 오징어 게임이 말고 또 다른 거 재밌는 게 있는데 더 에이트쇼인가? 이것도 더 에이트쇼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 더 에이트쇼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우리나라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층으로 구분을 해서 자본주의의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누구나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느끼고 있는데 이제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너 잘 먹고 잘 사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혁명가 체게바라도 의사 출신이고 집안이 부유했고, 뭐 스티브 잡스도 집안이 부유했을 거고, 일론 머스크도 부유했을 거고,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 먹고 살기 급급해서 세상에 바뀌는 거에 관심이 없어.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제 뭐 민주당이면은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 그래서 야당이 아니라 우파라 그래야 되나? 국힘, 이런 게 부자들 거고, 민주당이 뭐 좌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막 그러니까 이건 좀 정치적으로 제가 편향되게 보는 관점일 수도 있는데,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뭐 태극기 부대에 막 부르고, 태극기 부대라고 있잖아요. 우파 극우 성향 단체들, 돈 없는 노인들 막 갖다가 포섭해서 태극기 부대에 가서 흔들게 하고 막 집회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게 우파가 심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 아닌 성향의 사람들을 조금 가져다 이용해서 우리 이런 사람들도 우리를 지지해, 돈 있는 부자들만 우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지지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좌파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혁명가 체게바라, 이게 공산주의자라고 몰리는 사람인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읽었던 서적이거든요. 사실 군대에서는 불법 서적이에요, 체게바라가. 왜냐면은 공산주의 혁명가이기 때문에 불온서적이죠. 불온서적이라고 불리는데, 뭐 어쨌든 돈이 있어도 지금 이 상황이 맞나? 그러니까 좀 지식인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혁명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 그 바꿀 힘도 없고 바꿀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어. 근데 오히려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이건 조금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더 하는 쪽이 많아요. 보면은 뭐 막 연대 막 시위 일어나고, 이런 학생들이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조금 민주당 쪽이 많은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조금 뭔가 깨어 있으려고 하고, 좌파 성향이 강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랑 진보라고 나뉘잖아요. 진보로 나뉘잖아요. 근데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진보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는 그래서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기득권자들, 부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정책이 많은 거고, 그럼에도 이제 그 선동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조금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저 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주고, 주인님이다, 쉽게 얘기해서 주인님인데 이렇게 돈 주고 하니까 지지하자, 요런 게 있고, 또 이제 반대 측면에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종북 좌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다 부자놈들 때문이다, 이 나라 때문이다, 사회주의로 가자, 다 똑같이 분배하자,
요런 게 있는 거고, 이 종북 좌파는 이제 좌파 성향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꼭 부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라 요런 뭐 부자들은 요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수 우파를 지지를 하는 거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요런 측면에서 보수 우파를 지지를 하는 거고,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내가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자꾸 바뀌면은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 방법이 또 바뀌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유지하자, 요런 측면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진보는 또 진보에서 이제 만약에 부자들이 진보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배우고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살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의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주려면 저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제 대우를 해줘야 저 사람들도 더 으쌰으쌰 할 거 아니야. 그럼 저 사람들이 더 으쌰으쌰 해줘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좌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비슷해야 돼. 그냥 다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얘기했던 종북 좌파, 아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막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우파들이 태극기 부대 흔들면서 몇만 원 쥐어주고 이거 흔들라고 한 것처럼 정말 돈 없는데 선동돼서 이렇게 선동하면은 우리나라 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쥐어주면서 하는데, 좌파들은 돈도 안 쥐어주면서 설득만 하는 걸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야,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가서 시위라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파가 더 나쁜 걸 수도 있지. 근데 뭐 관점은 달라요.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좌파가 뜻도 다 다르겠지만, 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 부자가 생각하는 좌파가 다르고, 뭐 이렇게 저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어떤 좌파도 또 다른 거고, 가난한 사람의 좌파도 다른 거고, 다 다른 좌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파는 또 다 다른 우파고, 부자들이 자기네 걸 지키려는 우파는 다르고, 그냥 저 부자들이 잘 먹게 살게 해준데 이 틀을 자꾸 바꾸고 싶지 않다, 자꾸 막 세상이 바뀌어서 또 내가 어떤 다른 먹고 살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우파도 다른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살 길 없는데 누가 돈 지어주니까 가서 태극기 흔들어야지, 이 우파도 다른 거고,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객관적인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진보랑 보수, 뭐 우파 좌파 요 얘기들을 했는데, 내가 이 얘기까지 왜 넘어갔지? 했는데 OX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민주주의구나. 왜냐면은 O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 하는 거야.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거지. X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잃기 싫고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거예요. 중요한 건 목숨이 걸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엄이라는 이 상황에 걸렸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총과 칼, 군인으로 국민을 위협해.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인데 어떤 분의 글에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제가 예전에도 윤석열은 본인의 행위가 애국심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기독교인이, 어떤 특정 일부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에게 그거 있잖아요. 막 뭐 지옥 뭐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불신 뭐 지옥 간다 뭐 예수 불신 뭐 하여간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본인이 믿는 구원을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는 자기가 스스로 믿기에 아 이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선의에서 하는 거야. 나쁜 악의가 없어. 야 이씨 너네 다 총칼로 죽여버릴 거야.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너네를 그냥 나빠. 내 기분이 나쁘니까 너네 다 내 잔소리 들어. 이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을 갱생해야겠다. 구원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선의에서 하는 행동이야. 그 사람 딴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믿는 그 기독교라는 그 관점에서 지옥 갈 저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줘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설파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떠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선행의 목적을 가진 행위인데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본인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종교를 막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설령 윤석열이 가짜뉴스에 빠져갖고 정말로 지금 야당이 죄다 북한 간첩이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행위를 했더라도 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선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범법의 행위잖아요. 총칼을 들고 시민을 향했다는 게 국민을 향했다는 게 선을 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OX 게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총각할 군인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이야. 지금 계엄의 상황인데 게임을 계속 하겠대. 나는 지금 이 정부가 마음에 들고 지금 내가 돈을 벌어먹고 있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계엄이든 뭐든 지지를 해. 오야 계속 가. 목숨을 담보로 하던 뭘 하든 난 계속 가. 오야. 근데 X는 살고 싶어. 내 목숨 소중해. 게임을 중단하겠어. 저 계엄이 위법한 행위야. 당장 멈춰야 돼. 우리는 당장 저걸 멈추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게임 상황으로 치면은, 오징어 게임 상황으로 치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뭘 해서 살아가야 돼.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 투표에 반영이 되는 거죠. 탄핵을 지금 찬반 투표를 하고 막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O는 뭐 이렇다, X는 이렇다 막 시위를 해.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은 항상 O가 유리하죠. 돈을 벌겠다는 자본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자본주의가 이겨.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 우파가 이기는 거야. 항상. 돈에 대한 뭔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부자들에 대한 감세, 그런 측면에서 보는 보수 우파가 이겨. 항상 게임에서는. 그래서 좌파가 끌려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 기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좌파들이 항상 끌려가요. 요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나라 계엄 상황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계엄 탄핵으로 해서 조금 이제 심판에 가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탄핵 X가 더 많아서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런 걸 좀 느꼈다는 거죠. 이 OX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저들은 탄핵을 찬성을 하고 있구나, 탄핵을 반대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국힘은, 보수 우파는. 그런 관점으로 좀 느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반대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OX를 보면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느꼈다. 이 지금 계엄 상황에 대해서 느꼈다.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거기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하자면 뭐 몰라요. 물론 윤석열이 애국심이 바탕이 되었다고 지금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정말 제가 그랬을 수도 있지. 정말 자기 딴에는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고 자기 딴에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근데 그러려고 했으면은 자기가 검찰 출신인데 법과 그런 거를 준수하는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가 죄가 있어서 뭔가 특검을 제안하고 뭔가 했으면 그거를 찬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어준 말처럼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닌데 우원식 의장이 그랬어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자기 가족에 대한 그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근데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근데 그건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야. 말 그대로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총칼을 들었다? 국민을 상대로?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었다는 건 이제 내란 행위로 보는 거죠, 거기서.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가 좀 갈리는데 보수 우파가 얘기를 해요. 보수 우파가 하는 말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통치 권한이다. 총칼을 대는 게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냐? 이게 법적으로 완벽히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이제 일부 특정 보수 우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 앞잡이들이 천황의 뜻을 따라 황제와 이제 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대통령은 왕이고 왕은 곧 황제고 황제는 곧 신이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제 독재를 하지 않으려면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수에서 우파에서 뭔가 좀 분별력 있고 제대로 바로 서야 되는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물론 막 아까 얘기했지만 좌파에도 뭐 종북좌파가 있고 막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마치 좌파는 다 무슨 종북좌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파는 다 극우 우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조금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근데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과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왜 자꾸 대만민국이라고 써? 나 무슨 빨갱이처럼 보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거죠. 과거형 2D 탄핵당했으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우스운데 둘 다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가 아니지. 같은 말인데 의미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이 특정 어떤 우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이다. 아니지.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은 윤석열이 집권하고 최고 권력자야.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야.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내란 행위를 하냐.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최고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내란 행위를 한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 내란 행위 자체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권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 그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총과 칼을 들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후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저 대통령의, 내가 물론 안 뽑아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대통령이 하는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얘기를 했어. 거부권을 또 얘기를 해볼게요. 최유라, 최순실, 최유라, 조국, 조민 이렇게 있어. 최순실, 최유라가 뭐 이렇게 입시 비리를 뭐를 했어. 근데 최유라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비선실세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깜빵을 갔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그럼 조국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으면 딸을, 조국은 깜빵 가야 돼.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법이거든. 법.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법. 그게 법치국가거든요. 법치국가가 바로 서려면 법이라는 게 만인 앞에 평등을 해야 돼요. 그게 뭐 내가 믿는 조국이든 뭐든 똑같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헌법의 수호자가 대통령인 거고. 당연히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죠.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죄를 저질렀대. 그래서 수사하겠대.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 행사해. 조금 이게 내로남불이야. 내가 봤을 때 내로남불이야. 내가 봤을 때 내로남불인데,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야. 또 불법은 아니래. 이게 법이 조금 뭔가 공평하지 않구나. 그렇게 싶지만 어쨌든 불법 행위를 한 거는 아니야.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나는 조국을 지지까지는 아닌데 조국을 좋게 봤어도 최순실, 최유라가 그걸로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갔으면 조국도 죄를 지었으면 법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와이프가 죄를 저질렀다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그래서 저거 내로남불인데? 근데 그게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불법의 영역은 아니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정상 참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무슨 갑자기 석유를 시추를 한대. 그래서 내가 윤석열을 안 뽑고 안 입고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을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안 입고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좋게 봤어. 무슨 우리나라에서 석유야. 저것도 뭐 이명박처럼 자원외교 한다고 뒷돈 받아 처먹고 뭐 4대강 뭐 한다고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4대강이 뭐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도 본 것 같아서 저는 뭐 어쨌든 그래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추를 한다니까 이왕 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시추한다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지금 뭐 국민연금 빵꾸나고 뭐 청년층이 노인들 부양해야 된다고 힘들다 그러는데 뭔가 좀 석유도 나고 그걸로 이제 뭐 연금을 만들든 뭘 하든 좀 잘 채워넣어서 국가가 좀 바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저것도 지금 뭐 흐지부지 되고 있죠. 위약금을 뭐 600억을 주고 돌려보내니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지금도 이왕 하는 거 좀 시추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뽑혔잖아. 이게 민주주의니까
내가 뽑지 않았어도 다수가 어쨌든 선택을 했어.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거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있겠지만 애초부터 그랬거든요. 애초부터 저는 차라리 홍준표랑 이낙연이 싸웠어야 됐다. 겨뤘어야 됐다. 이재명은 지금 뭐 대장동 때문에 대장동 이재명, 뭐 윤석열, 대장동은 둘 다 엮이긴 했죠 사실. 윤석열, 얘네는 똥차와 쓰레기차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싸웠어야 되는데, 홍준표랑 이낙연이 싸웠어야 되는데 얘네를 내보냈어. 아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얘네를 내보냈어. 그래서 똥차와 쓰레기차의 싸움이야. 근데 그나마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건 이재명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심지어 윤석열 선거 때 이야기가 걸음마부터 배우겠대. 근데 지금 실상 와서 보니까 뭐야,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 수사했던 게 윤석열인데 계엄 걸음마부터 배웠네. 왜 도대체 청와대를 두고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갔을까? 제가 초창기부터 이해가 안 갔거든요. 무슨 뭐 처음에는 뭐 200억인가 든대요. 근데 400억 얼마가 들었대. 근데 나중에 1200억까지 간대. 아니 저게, 내가 그래서 우파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갔대. 국회 와서 연설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뭐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국민들과 소통?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래, 당선되기 전에 공약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에서 저걸 내세웠다는데 어떤 근거로 공약을 했냐고.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굳이 왜 옮겼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엄하려고 했던 게 아니면 뭐가 돼. 국방부 장악하고 계엄하려고 딱 최적의 위치잖아요.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갔어. 애초에 계엄을 염두에 뒀던 거지.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예비비도 끌어다 쓰고, 예비비 문제도 있지. 어디다 썼는지 출처를 밝히라고 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예비비를 갖다가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결국에 이제 계엄을 선포한 건데 출처를 밝히던가. 뭐 어쨌든 최악은, 제가 봤을 때 최악은 윤석열이었고 차악이 이재명이었는데 윤석열이 됐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됐어서 저는 응원했던 게 여가부를 없앤대. 공약 중에. 그래서 제발 없애줬으면 좋겠다. 근데 공약을 지켰냐? 아니네. 여가부가 아직도 존재하네. 임기가 지금 반을 넘었는데 아직도 여가부가 존재하네. 자기는 용산으로 옮기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아직도 여가부가 존재하네. 뭐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랬습니다. 저는 요런 관점이에요. 법이 어쨌든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내로남불이지만 어쨌든 법 안에서 한 행동이야.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법 안에서 행동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안 들었어도 법 안에서 행동했으니까 합리적이야. 합치적이고 법치적이야.
뭐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해. 아,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합법적이야. 불법이 아니야. 대통령이 자기 부인 불법 수사 거부권을 행사해. 나는 조국도 감방 가야 되고 최순실도 감방 가야 되고 이재명도 죄가 있으면 감방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통령이 부인이 죄가 있어? 감방을 가야 돼. 근데 거부권을 행사해? 아, 이거 내로남불인데?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야? 불법이 아니야? 오케이, 인정. 가능. 쌉 가능. 왜냐? 합법적이니까. 근데 계엄을 해. 계엄. 오케이. 쌉 가능. 계엄까지는 가능. 계엄을 보자. 계엄권에 대해서 설명해줘.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 계엄권이 뭔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위상하기 위해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 많네. 일반적으로 전시 내란 또는 대규모 폭동과 같은 비상사태에 적용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이 아니어도 뭐 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 전시 내란. 계엄권이 발동되면 군대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계엄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각국의 법제기에 따라서 계엄의 발동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의 역할. 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동원될 수 있으면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제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잠깐만. 발동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민주적 절차의 훼손이 우려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 잠깐만. 불법적인 게 아니야, 계엄조차도? 다시 물어보자. 우리나라 비상 계엄 사태는 불법적인 게 아니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발동된 사례 중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 이에 준하는이 뭐야? 애매하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그럼 불법이네. 불법 계엄이 맞네. 과거 한국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종종 정치적 목적이나, 근데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건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를 할 수 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국회 승인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여긴 또 국회 승인이 받아야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선포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유지되려면 국회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를 하면은 해제가 바로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건가? 조금 모르겠네. 애매하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까지 본다면은, 그러니까 후자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불법에 그게 없는 건데. 한국 과거 비상계엄 선포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로 인해 많은 인권 침해와 민주적 절차 훼손이, 예를 들어서 만약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발동해 불법으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좀 애매한데. 뭐 이렇다네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엔 내란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내란죄에 대해서 알려줘.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항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항입니다. 정의.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정부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내란을 일으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해 정부를 정복하려는 행위, 정부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동, 내란을 선동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 처벌. 내란죄는 중범죄를 그에 대한 처벌을 매우 내란죄의 범죄 사용 또는 부기증의 그 장애경성 역사적 사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내란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예를 들어서 1900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내란죄 기소된 사람들이 이른 정치적 및 법적 논쟁, 내란죄의 법적인 정치적 및 특성상 간주될 수 있는 세계적인 법적 국가의 안전과 최초 대파파푸파파. 그래서 처음에는 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를 뒀었는데 내란죄는 좀 확장적이어서 요걸로 이제 탄핵을 한 거구나. 근데 이 내란죄마저도 이제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내란을 할 수 있냐 했는데 이게 아예 대놓고 명시돼 있네.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정부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만이 정부가 아니란 말이죠. 정부라는 건 국회도 정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정부인데, 정부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여당, 야당, 국회, 사법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부라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다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 요 정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행정부를 말하는 거고, 요 국회는 입법부를 말하는 거고, 사법부는 사법부를 말하는 거고, 법원 같은 거, 검찰, 경찰,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위원. 이게 통합적인 정부인데,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과연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아니지.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탄핵시키겠다고.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한 게 아니지. 박근혜가 탄핵되고 만들어진 거니까. 잠깐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이 됐잖아. 그럼 박근혜는 그 전에 탄핵됐잖아. 뭐지?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2019년 10월) 2019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잖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거야. 그 시기에 그렇게 됐으니까. 또 이재명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거고,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비리가 없고 막 깨끗했으면은 그렇게 반감을 사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았겠냐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뭐 어쨌든 내란죄는 확실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초반에는 그 김어준이 가서 심지어 이제 얘기할 때 자기도 팩트 체크가 안 된 거라면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 무슨 뭐 누구 사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또 어준이야? 김어준은 사실이어도 안 믿어. 근데 그 얘기가 점점 사실이 되고 있어. 검찰에서 그 윤석열의 그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사실이래. 어이가 없죠 진짜. 영화가 좀 더 현실감 있고 현실이 좀 더 영화 같은 세상이에요. 윤석열 그렇다. 그럼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탄핵.
네,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보면은 요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4%, 갑자기 한덕수. 보면은 17. 몇 프로였는데, 국정수행평가 탄핵되고 나서 계엄 상황하고 17. 몇 프로였는데 탄핵되고 나서 30.4% 올랐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돼지들이라고 욕을 먹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를 해서 27%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기가 믿는 걸 끝까지 믿고 가는 거야. 저 사람들은 계엄이 됐어도, 계엄 상황이 됐으면은 자기가 자유가 박탈되고 피해를 입잖아요. 그럼에도 지지를 해. 그런 사람들은 인정이야.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런 걸 담보를 잡고 자기 신체와 자유를 담보로 잡고 믿는 거잖아. 마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한다. 자기만 믿고 있으면 상관없어. 윤석열이 뭐 그렇게 정말 그 가짜뉴스처럼 막 그렇게 했어. 그걸 이제 법적으로 해갖고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상관없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이나 정치적 관점, 그건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17%는 문제가 없는데 변화된 13%. 제가 그 탄핵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을 욕했던 게, 걔네는 친일파랑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계엄이 됐어. 계엄이 돼서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당장 지네 권력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죄다 와서 계엄 정지를 하려고 해. 지네 권력 지키기 급급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탄핵대가 돼. 계엄이 문제가 돼서 했으면은 당연히 탄핵까지 가야지. 탄핵은 또 안 하려고 해. 뭐냐면 친일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친일행위가 아니라 어디 친중에 중국에다 나라를 팔아먹든 뭐든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랑 똑같은 거야. 자, 이것도 제가 썼던 글인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 정범인 것처럼 죄를 지은 자가 임명하는 후계자는 그냥 공동 정범이다. 같이 죽겠다는 공범, 이렇게 공범이 누군지 분과랑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다음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당의 대표인데, 천공을 당대표 앉혀놓거나 명태균을 당대표로 앉혀놓거나 최순실을 당대표 앉혀놓거나 대통령 권한대행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게 합법의 영역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 무슨 왕이어서 흥성대원군도 아니고 국민의 투표로 뽑은 사람의 권한대행이 당대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덕수랑 걔 뭐지? 이름이 뭐지? 한가발 이름이 뭐지? 아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가발이라고 치면 알려줄라나? 한가발. 한동훈. 나오네, 한가발이지. 대단하네. AI가 정말 대단해. 한 것처럼 권한대행이 당대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이 탄핵당할 때 우리 당 발언이 영행컨대 국가의 대통령이지 우리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더불어 국회가 피습을 당할 때는 계엄 해제로 자기들 권력 지키기 급급했던 국회의원들이 막상 대통령 탄핵에 투표 의결조차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국가건 국민이건 나발이고 간에 본인들 권력과 당의 입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친일파고 그게 4대의 예를 따지면 오랑캐에 나라 바치는 존재들이고 그게 바로 매국행위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국회와 당이 존재합니다.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위에 서겠다는 겁니까? 이재명이 두려우면 이재명을 법정에 빠르게 세우십시오. 탄핵 바로잡지 않으면 국힘도 공동전범 되는 꼴입니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힘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지금 이 13%의 사람들도 국힘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계엄 상황일 때는 지네 자유박탈당하고 지네 당장 뭐 살거리 뭐 이런 게 다 박탈당하니까 반대했다가 차라리 17%처럼 유동 변동 없이 계속 지지를 하면은 자기 자유 보고 뭐고 담보로 다 해도 자기는 끝까지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괜찮지. 근데 자기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계엄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는 이제 반발을 했다가 13%로 했다가 지금 좀 살만해지고 하니까 마음 돌리는 이 13%가 개돼지라는 거예요. 개돼지. 국회의원들이 흔히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그 개돼지들이 저 13%라는 겁니다. 보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이 17%를 욕하는 게 아니야. 이 17%는 자기가 믿는 거를 믿는 거니까 그걸 욕하는 게 아니야. 이 바뀌고 그냥 당장의 살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마음 돌리는 이 인간들, 이 13%, 이 인간들이 개 돼지라는 건. 이 30%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동된 13%를 욕하는 거지. 17%는 계엄 상황에서도 자기의 생명과 자유를 담보로 걸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가져갔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그런 걸 내놓고도 믿겠다는데, 지지하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걸 믿으니까. 이 13%는 쓰레기죠, 쓰레기. 개 돼지만도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 30%가 틀렸다는 거는 민주주의라는 거고, 민주주의의 패 단면으로, 폐해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어쨌든 바로 잡는 것도 역시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지금 요 30%로 이긴 70%의 탄핵 지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을 이제 외국인들이 봐줘서 빨리 이제 바이 코리아 그런 측면을 외국인들이 봐줘서 바이 코리아가 되게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네요. 목이 아파라. 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징어 게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사실 아직 얘기할 게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목이 너무 아프네. 요 다음번에는 아마 내일 또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주식이랑 뭐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